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조선의 세 번째 왕 태종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 태종하면 어떤 이미지로 기억을 하나요? 그 아들 세종에게 정말 명예롭게 왕위를 물려준 왕, 그리고 우리가 조선 건국 때 가장 행동가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 정몽주를 제거하고 또 조선 건국 이후에도 정도전까지 제거를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강의에서 킬러 본능이라고 말씀도 드렸는데 이 완전히 킬러 본능을 멈추질 않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는 이 처남이었던 민무구, 민무질 형제 다 죽이죠. 그리고 이 상황이 되어서는 사돈인 시몬까지 처형시키는 이 냉혈한 군주 태종. 그러나 또 태종을 또 찬찬히 들여다보면은 이 중앙 집권 강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또 신문고를 설치를 했다라든가 또 이 한양으로 다시 도읍을 옮긴 이후에는 청계천 공사를 단행했던 뭔가 추진력 있는 그런 왕. 여러 가지 요소를 다양하게 갖추고 있는 태종이라는 왕을 만나보겠습니다. 태종은 조선의 세 번째 왕이죠. 몇 번째 아들이죠? 태조 이성계의 다섯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다섯 번째 아들이 어떻게 또 왕이 되었고 또 왕으로도 또 두 번째 왕도 아니에요. 세 번째 왕이 되었는가? 이런 데 대한 이야기는 고려 말부터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보면 태조 이성계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본처였던 신의왕후 한시와의 사이에서 6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계비였던 신덕왕후 강시와의 사이에서 2명의 아들, 방번, 방석 이렇게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원은 방우, 방과, 방의, 방간, 방원, 방원입니다. 5번째 아들이고 동생이 방연이 있었고, 그 태조 이성계의 아들 중에 고려 말에 유일하게 과거에 급제한 인물이 이방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태조의 아들 중에서 거의 문무를 겸비했던 그런 아들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상당히 똑똑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이방원이 이성계가 고려 말에 조선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공을 세웁니다. 특히 정적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정말 행동가적으로 가장 크게 활약하는 인물이 이방원인데, 잘 아시죠? 이방원이 그 고려 말의 최고의 충신 누구를 죽이죠? 바로 이 정몽주입니다. 정몽주. 이 정몽주를 죽이는 과정에 대해서도 이 뭐 실록이라든가 여러 야사류에 이 재밌는 일화들이 전하는데, 태조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성공시키고 군사력을 완전히 장악을 하면서 뭐 과전법이라는 토지개혁 단행 등으로 완전히 뭐 요즘 표현을 하면 인기를 한 몸에 받으면서 세왕조 건설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인물이 바로 정몽주입니다. 그래서 정몽주도 사실은 신흥사대부를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했어요. 신흥사대부를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했는데, 바로 이 신흥사대부의 핵심 인물이었던 정도전하고 또 약간의 노선이 달라요. 그러니까 고려 말에서도 기존의 기득권 세력인 권문세족을 비판하고 뭔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된다는 그런 이념에서는 서로 똑같았지만, 정도전으로 대표되는 소위 혁명파 사대부는 이 고려 왕조만으로는 이제 안 된다, 고려 왕조를 뒤집었고 새 왕조를 건설해야 된다라는 이런 입장이었다면, 정몽주와 같은 인물,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런 인물들을 온건파 사대부라고 그래요. 온건파 사대부들은 왕조를 바꿀 필요까지는 없다, 고려 왕조 내에서 서서히 개혁을 해서도 어느 정도 그 사회적인 모순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몽주가 소위 꼬장꼬장하게 절대로 그 역성혁명은 없다, 왕조 교체는 없다라는 이런 생각을 굳히게 되자 정몽주를 설득하는 이런 작업이 아주 중요한 과제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나선 사람이 바로 이방원, 태종이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죠. 저 노인네 저 어떻게 설득을 할까?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조선 건국의 이제 마지막 장애물입니다.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한테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제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알다시피 이방원이 정말 정몽주하고 면담을 신청해 놓고 밤새도록 연습을 했겠죠. 바로 이 하나의 시조를 연습을 합니다. 하여가라는 시조입니다.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따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잘 지내보자. 이런 취지의 시조를 정말 밤새워 연습을 해서 이제 막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잘된 그 시점에서 정몽주 어른 한번 만납시다 하고 이제 만나서 면담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오가면서 바로 하여가라는 시조 한 수를 툭 던지죠. 정몽주 더 똑똑합니다. 그죠? 그 뜻을 알아차립니다. 이런 들었다리 저런 다. 당신 너무 꼬장꼬장하게 나서지 말고 우리 왕조에 협조해가지고 그러면 그 앞날 보장하겠다. 이런 뜻을 알아차리고 바로 정몽주가 반격을 합니다. 바로 단심가라는 시조로 반격을 하죠.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녹시라도 있고 없고 님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우리 국어 강의하면 님의 빨간 줄 끊게 합니다. 님 빨간 줄 끊고 1번 고려, 2번 조선 몇 번입니까? 고려왕조죠. 고려왕조. 고려왕조에 대한 일편단심, 충성은 변함이 없다. 라는 뜻을 확인하는 순간 이방원이 신호를 보내가지고 정몽주를 습격하게 하죠. 그래서 이 선주교 인근에서 정몽주에게 이 철퇴를 내려쳐서 결국 그 절명하게 했다라는 이런 기록들. 그런데 또 하나 흥미있는 것은 이 기록은 실록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정몽주가 오히려 이때 이방원의 습격을 피해서 달아나다가 다른 장소에서 죽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몽주 죽음에 대해서는 정몽주가 이방원에 의해 습격을 당하고 그 선주교에서 그 피를 흘려서 그 핏자국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그거는 무슨 이야기냐. 이 이야기는 주로 야사에 전해지는 이야기고 실제 지금 또 북한의 그 개성 지역을 방문을 하면 그 선주교의 그 핏자국을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예요? 저는 아마도 후대 사람들이 정몽주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이라든가 극적인 요소를 더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가 회자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정몽주의 피가 무슨 페인트도 아니고 어떻게 그게 그렇게 빨갛게 붙어 있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그때 붉은 자국이 있었던 것이 나타났을 거고 그 사람들이 저건 억울한 그 정몽주 선생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후대까지 이어지면서 회자되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가 널리 전파될 수 있었던 사연은 결국 그 당시에는 정몽주가 결국 패배했지만 조선 왕조가 건국되고 16세기 이후로는 살인파라는 세력이 이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살인파 세력들이 정몽주를 살인파의 어떤 중심인물로 불사이군의 충절을 지켰기 때문에 부각을 시키면서 소위 정몽주를 띄우는 그런 과정에서 정몽주 선생의 죽음도 더 극적으로 처리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원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킬러 본능 보였습니다. 두 번째 목표가 또 다가옵니다. 이번에 목표는 누구냐 하면 조선이 건국되고 났습니다. 그래서 이 정몽주를 제거하면서 조선 건국의 실질적인 행동가로서 큰 그 공을 세웠던 이방원. 그러나 이방원은 아버지 태조 이성계에게는 어떻게 보면 찬밥 신세가 됐어요. 별로 그 인정을 받지도 못했고 오히려 정몽주를 그 격살시켰을 때는 오히려 너가 쓸데없이 그런 일을 했느냐라는 핀잔을 받을 정도로 아버지하고 별로 이제 사실은 처음부터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이제 후계자 지명 문제에 있어서 태조 이성계가 1392년 조선이 건국되었을 때 58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 조선의 역대 왕의 평균 수명이 48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이때도 상당히 장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후계자를 빨리 결정을 해놔야 돼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 태조 이성계가 후계자를 누구로 지명하냐 하면 파격적으로 가장 막내인 방석을 지명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왜 그랬느냐? 그는 가장 그 결정적인 요인은 그 당시에 첫 번째 왕비였던 신의왕후 한씨는 돌아가셨지만 계비였던 신덕왕후 강씨는 살아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계비는 자기 아들 중에서 왕이 되기를 바라겠죠. 그리고 뭐 이거는 기록이 되지 않는 바지만 이 태조 이성계하고 뭐 밤낮으로 로비를 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아요. 전하, 우리 여기 귀여운 우리 막내 아들 좀 후계자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계속 했을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이성계 나이도 많고 약간의 판단력도 흐려지고 하니까 그래 뭐 막내 하지. 이렇게가 방석을 세자로 책봉을 하니까 이 신의왕후 한씨 소생의 여섯 아들, 특히 방원을 중심으로 완전히 붕괴합니다. 우리 아버지 너무 나이 많아가지고 완전 정신없이 저 막내 저 어린 저거 막내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고 저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서서히 결합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저 방석이 만약에 후계자로 책봉이 돼가 다음 왕이 된다면 우리 본초 소생의 아들들은 완전히 이제 뭐 소위 그 헛개비가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방석을 세자로 책봉하는 데 있어서 신덕왕후 강씨와 더불어 이 신덕왕후 강씨에게 힘을 보태준 인물이 그 태조편에서도 나왔지만 또 정도전이라는 인물이에요. 정도전이 또 은근히 방석을 지원을 합니다. 정도전이 그럼 왜 방석을 지원을 할까요? 정도전의 입장에서는 방석같이 만만한 인물이 어리고 별로 정치 세력이 없는 인물이 왕이 되면 자신과 같은 신하들의 입지가 매우 커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도전이 사실 태조 시절에 상당한 신임을 받으면서 구상했던 정치 체제도 재상 중심주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재상이 국정의 주도권을 장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인가? 왕은 세습되는 존재죠. 그러니까 조선의 왕 중에서도 이 세습되니까 재수가 좋으면 세종대왕과 같은 왕, 정조대왕과 같은 왕도 나타날 수 있지만 재수 없으면 연산군과 같은 그런 폭군도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러니까 이건 세습되는 왕은 현부가 그 현명하고 어리석음이 이게 검증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최고로 똑똑한 재상을 발탁을 해서 그 사람에게 정치의 정권을 주면 훨씬 정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인물이 정도전입니다. 그런 생각 구도에서 조금은 힘없고 허약한 왕을 왕위로 올려놓고 자신과 같은 재상들이 실권을 행사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이런 정도전의 위험한 구상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박했던 인물이 바로 이방원, 태종입니다. 어떻게 세운 왕조 국가인데 우리 이씨 왕조가 정말 피를 흘리면서 정말 이제 무수한 위기를 넘기면서 그 새롭게 연 왕조 국가에서 정도전과 같은 신하가 설치는 이런 구도, 그것이 또 밀접하게 후계자 구도하고 연결되는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이거는 묵과할 수가 없다. 여기에 또 하나 정도전과 이방원이 갈등을 빚는 요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냐면 정도전이 태조 이성계의 신임을 받아서 강력한 그 군사권을 행사를 할 때 정도전은 사병 혁파에 났어요. 특히 왕자들이 보유한 사병들. 이건 왜냐하면 조선이 건국했을 때는 이방원과 같은 왕자들이 보유한 사병들이 큰 힘이 되었지만 건국 이후에는 오히려 이것이 역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 거죠. 왕자들이 보유한 사병으로 또 다른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다 해서 사병 혁파를 강하게 추진합니다. 그래서 태종이 보유했던 그런 사병들, 이방원이 보유했던 사병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해체가 돼요. 이거 역시 태종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우리 정도전 저 인물은 좀 공적이다. 그리고 이 후계자 방석을 지지하는 정도전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건 자신의 어떤 그 입지를 강화할 수가 없다는 판단을 했던 그 태종 이방원이 마침내 거사를 일으킵니다. 1398년에 이때 마침 태조가 이제 좀 병석에 들어 눕게 돼가지고 태조의 힘이 조금은 그 미흡해졌던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요보다 2년 전인 1396년에는 그 계모였던 그 태조의 계비자 태종에게 보면 계모에 해당하는 신덕왕후 강씨가 이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방석의 세자의 입지가 조금은 위축되던 시대에 바로 태종이 이제 그 거사를 일으키는데
목표는 정도전하고 방석 제거입니다. 그래서 이 먼저 방석의 후견인인 쯤 되는 정도전을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요즘으로 치면 계속 그 정도전의 동선 같은 것을 확보해 나가요. 이 정보망을 확대해 나가는 거죠. 확대해 나가서 하루는 정도전이 이 정도전과 아주 친분이 두터웠던 남은이라는 사람의 첩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라는 정보를 입수를 해요. 그리고 별로 무장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이때 이제 정도전과 함께 그 술을 마시고 한담을 나누고 있었던 남은을 첩집을 결국 습격하는 거죠. 그 위치가 어디냐 하면 그 당시 송영고개, 지금의 그 종로에 가보시면 한국일보사 자리가 있어요. 한국일보사 자리 그 근처까지 습격을 합니다. 원래 정도전의 집이 있었던 곳은 어디냐 하면은 지금의 종로구청 자리예요. 종로구청 자리. 그러니까 거리가 멀지가 않아요. 멀지도 않고 하니까 정도전은 별로 무장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심하고 있다가 이방원이 지휘하는 군사들에 의해서 바로 체포되어 나옵니다. 조선왕조실록 기록에 의하면은 이때 그 정도전이 막 이렇게 숨다가 결국은 잡혀 나왔는데 배가 불뚝하고 좀 뚱뚱한 사람이 잡혀와서는 뭐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참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니까 이방원이 너는 항상 그렇게 좀 비겁하게 그렇게 목숨을 구걸하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 처형을 하였다라는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기록도 보면 우리가 물론 기본적으로는 조선왕조실록이 상당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록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역시 정치적으로 승리한 쪽에서 중심이 된 기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기록에 특히 이 인물에 대한 기록은 조금은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제가 태조편에서 그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전이라는 인물은 고려말 정말 그 열렬나마로서 혁명가로서 태조 이성계를 만나서 결국 조선건국의 그 대프로젝트를 완성하는 정말 혁명가예요. 그런 인물이 정말 이방원에게 목숨을 구걸하고 정말 그렇게 죽었을까라는 데 대해서는 사실은 좀 의문점이 있어요. 그래서 좀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한 10여 년 전에 했던 드라마 용의 눈물이라는 드라마에서는 정도전의 죽음을 실록처럼 처리를 하지 않고 본인이 알아서 자결하는 것으로 처리를 했어요. 이렇게 죽었을 거지 정도전이 그렇게 목숨을 구걸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어쨌든 공식 기록에는 이방원에 의해서 목숨을 구걸했던 정도전이 처형을 당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었고 바로 정도전 제거 이후에 바로 궁궐에 쿠데타군 이방원을 그 지원하는 군대를 배치한 후에 궁궐에 방석 등을 다 태조의 그 병문안을 핑계로 불러들인 후에 결국 체포한 후에 유배를 보냈다가 그곳에서 결국 살해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요. 이때 태조의 계비의 아들들이었던 그 방범과 방석 두 명이 모두 살해되면서 후계자도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 후계 구도에도 엄청난 변동이 초래됩니다. 이 해가 1398년 바로 신의왕후 한씨 소생의 아들인 방원이 중심이 돼서 신덕왕후 강씨의 아들인 방서, 그러니까 형제긴 하지만 이복 형제죠. 이복 형제들 간에 또 신부는 왕자입니다. 이복 형제 왕자들 간의 다툼이라 해서 1398년에 이 사건을 왕자일안이라고 하고 요 뒤에 다시 그 태조의 왕자들 간에 또 한 번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2차 왕자일안, 그 사건을 2차 왕자일안, 이때 일어났던 1398년의 사건을 1차 왕자일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왕자일안 이후에 완전히 이방원이 권력을 잡게 돼요. 정도전도 제거하고 방석을 제거하고 실질적인 그 쿠데타의 주역입니다. 그러나 이때도 본인이 왕이 되지 않아요. 본인이 왕이 되지 않고 이때 본인은 다섯 번째니까 내가 이렇게 너무 우리 아버님이 후계자 지명처사가 잘못됐고 정도전이 너무 권력을 믿고 설쳐서 내가 이것을 진압을 한 거지 나는 왕위에 욕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번째 아들, 태조의 두 번째 아들이자 방원의 형님이었던 방과 이 사람이 조선의 두 번째 왕 정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종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 허수아비 왕이 되는 거예요. 사실 방원이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한 중간 과정에서 자신의 어떤 혐의를 최대한 일단 완충시키기 위해서 올려놓은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할 겁니다.
왜 첫 번째 형님도 있었는데 왜 첫 번째 형님은 왕이 되지 못했냐. 이때 첫 번째 형님이었던 방우라는 분은 이미 1393년에 사망하십니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 기록에 보면 너무 술 많이 마셔가지고 돌아가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방우가 만약에 술 좀 적게 마셨으면 조선의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왕이 되려면. 그래서 이 방원이 본인이 완전히 이제 권력을 잡고 두 번째 형님을 일단 왕으로 올린 다음에 이제 서서히 자신의 존재감을 더 부각시켜 나갑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엔 네 번째 형님이 사고를 쳐요. 방간이라는 사람이 인물이 박포라는 사람하고 협조하고 보니까 나도 왕이 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군사적인 어떤 그 영향력을 발휘하다가 그것이 방원에게 포착돼 가지고 이번엔 방간이 방원의 반격을 받고 역시 제거되는 사건. 1400년에 일어나는 2차 왕자의 난입니다. 그러니까 이 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나서 보니까 방원의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전면에 안 났으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 해서 1400년에 정종을 밀어내고 본인 왕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왕 태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또 이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정종 때는 정종은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나는 이 한양이 싫다는 거죠. 정종도 원래는 어린 시절 자랐던 곳이 다 개성이에요. 그래서 정종 때 다시 개성으로 도읍을 옮겼다가 태종이 왕이 된 다음에 다시 서울로 즉 한양으로 도읍을 옮긴다는 사실 이것도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태종이 이제 세 번째 왕으로 즉위하면서 했던 가장 큰 정치적 이슈는 뭐냐면 정도전과 같은 인물. 그리고 정도전이 결국 설쳤던 원인이 뭔가? 바로 재상중심주의. 정도전은 신하들의 권력을 강화하려고 했던 인물이다라는 거. 이것을 철저하게 이제 부정해 나갑니다. 조선 왕조는 이시 왕조의 국가다. 왕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도전이 추구했던 재상중심주의 체제를 완전히 이제 부정을 하고, 그럼 재상중심 체제의 핵심은 뭐냐? 조선시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비롯한 이 정승들의 회의하는 최고 회의기구가 의정부예요. 의정부. 그리고 의정부에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의정부 서사제를 폐지를 하고 이제 태종이 왕위에 오른 후에 본격적으로 수행했던 정치 형태는 육조 직계제라 그래가지고 조선시대에는 그 국가의 주요 업무를 보는 6개의 주요 기관이 있어요.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이호, 예병, 형공, 육조라 그러죠. 지금 우리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문화관광부, 요즘 하도 이런 거 바뀌어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저도 다 외우지는 못해요. 근데 조선시대는 육조 체제로 계속 갑니다. 이조 같은 경우는 주로 관리들의 인사권 같은 거 담당, 호조가 지금의 그 재정경제부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병조가, 예조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부나 외교부, 그 다음에 병조는 국방부, 형조는 법무부, 그 다음에 공조 같은 경우는 지금의 건설교통부, 국토해양부 이런 거 비슷합니다. 그런 육조의 장관을 판서라 그래요. 판서. 지금의 우리 외교부 장관, 문화관광부 장관 비슷합니다. 그래서 왕이 직접 육조의 판서에게 명령을 하달을 해서 정책을 집행을 하게 해요. 왕의 생각이라든가 그 의도가 그대로 이제 장관들에게 전달이 돼가지고 정책이 향해지니까 완전히 왕을 정점으로 하는 그런 정치 형태입니다. 의정부 서사제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 육조 직계제를 실시했다라는 거, 이것이 이제 왕권 강화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국 지방의 수령을 다 파견을 해나가요. 수령을 파견을 해가지고 이제 그 왕의 지시가 이제 지방에까지도 고루 미치게 하는 이런 그
역할도 했던 거. 이 왕권강하고 다 관련이 돼요. 그리고 이제 태종이 왕권강하고 또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주목되는 그 제도가 바로 호패법을 실시한 것입니다. 이 호패법. 호패법 알죠? 그죠? 뭐죠? 이 성인 남자면 누구나 차고 다니게 한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뭐하고 비슷하다? 주민등록증 제도하고 비슷합니다. 이 호패는 노비도 찰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찰 수 있다. 그래서 성인 남자면 누구나 호패를 차게 해서 결국 이 호패를 만들게 한 거는 그 전국의 어떤 인구라든가 이런 상황들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국가에서 뭐 이런 세금을 징수한다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확실하게 그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었다. 그러니까 왕권 강화, 중앙 집권 체제 강화하고 연결되는 것이 바로 이 호패 제도의 실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태종 때 다시 환도를 했다 그랬죠. 그죠? 서울로 도읍을 다시 옮겼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1405년에 이때 이 태종이 다시 서울로 도읍을 옮긴 후에 했던 중요한 그 사업이 뭐냐면 바로 청계천 공사예요. 청계천 공사. 우리가 보면 이 서울이라는 도시, 한양이라는 도시가 조선의 수도로 결정된 데는 뭐 약간 복습입니다만은 그 네 곳 산으로 잘 둘러싸여 있어서 방어 도시로 매우 유리하다라는 점, 그리고 한강을 통하는 수운을 활용을 해서 세곡을 운반하기에 아주 용이했던 점, 이런 여러 장점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점이 있어요. 약점. 그 뭐냐면은 네 곳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지금 자료에서도 보듯이. 그러니까 북쪽, 남쪽, 동쪽, 서쪽에 다 산이 있어요. 근데 한강은 어떻게 흘러가죠? 저 목멱산, 즉 남산 뒤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그 빗물이 쌓여가지고 도심을 완전히 관통을 하게 돼 있어요. 이때까지는 청계천 없었거든요. 없으니까 비가 오면 도시 전체가 그 홍수에 잠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태종이 바로 이 개천공사에 착수를 해요. 그때는 개천이라고 그랬어요. 열개자 쓰는 개천. 개천공사에 착수를 해서 바로 이 청계천을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북악산이라든가 목멱산, 인왕산, 낙산에서 흘러오는 이런 그 작은 물줄기들을 함유해서 이 청계천을 관통을 해서, 그럼 청계천 물길은 어디까지 연결이 되느냐 하면 지금도 그렇게 돼 있어요. 서울 보시면 청계천이 쭉 함유하는 하천이 중랑천입니다. 중랑천. 그래서 이 중랑천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중랑천하고 청계천 물길이 함유를 해서 그곳이 성수대교 근처로 해서 한강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청계천은 그래서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개천이다라는 거, 이것도 잘 염두에 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중랑천으로 해서 한강으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이 청계천이라는 도시 계획이죠. 오늘날로 치면 도시 계획을 완성했던 첫 번째 왕이 태종이다. 그리고 청계천은 인공하천이다. 그리고 이제 태조 이성계가 이 한양으로 다시 도읍을 옮긴 이후에 궁궐 정비 작업에도 착수를 해요. 조선의 전궁 어느 궁궐이라고 그랬죠? 경복궁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경복궁이 그 태조 때 처음으로 완성이 되었을 때는 규모가 상당히 적었어요. 390여 칸에서 출발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 경복궁 조성의 주역을 맡은 인물이 정도전이었는데, 정도전이 이렇게 경복궁을 생각보다는 크게 짓지 않은 까닭은 왕은 좀 검소해야 된다라는 이런 정치 철학이 상당히 반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태종이 한양으로 다시 도읍을 옮기고 경복궁에 와서 딱 보니까 이 궁궐 규모가 너무 작다라는 거죠. 특히 어떤 것이 불만이었느냐 하면 왕과 신하가 함께 이렇게 접견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뭔가 이렇게 잔치를 베풀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외국 사신이 왔을 때 본격적으로 접대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태종이 경복궁 내에 새롭게 지은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뭐죠?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 경복궁 가보셨을 때 가장 경치가 좋고 사진 많이 찍는 곳 어디죠? 경회루라는 건물입니다. 경회루. 그래서 이 태종 때 경회루를 본격적으로 조성을 해요. 이제 사신 같은 사람이 왔을 때 접대도 하고
군신 간의 큰 잔치 같은 거 베풀 때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 경회루를 조성을 하고, 그래서 경회루를 조성하고 거기에 큰 연못을 파죠. 그때 그 연못에서 팠던 남은 흙들을 모아서 저 궁궐 뒤편에 작은 동산을 만듭니다. 지금도 경복궁 가보시면 경복궁에 그 후원 쪽에 있는 작은 동산 뭐라 그러죠? 아미산. 그래서 경회루 연못을 파고 경회루를 짓고 아미산을 조성한 인물은 태종 이방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궁궐 안에도 신하들의 어떤 그 정치 철학하고 왕의 정치 철학이 같이 들어있다라는 것, 그런 것도 이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던 인물들이 처남들이요, 처남들. 원경왕후 민씨의 동생들인 민무구, 민무질, 민무휼, 민무회, 이런 형제들이 있었는데 이런 외척들을 결국에는 다 귀양을 보냈다가 다 처형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왕권 강화에 있어서 외척들이 자신들의 공로를 믿고 설치는 거, 이건 도저히 용납을 하지 못한다라고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제거를 해나갔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런 어떤 태종의 강력한 카리스마라고 할까요? 이런 것 때문에 태종 때는 태종에게 그야말로 반발을 할 수 있는 이런 세력들이 거의 이제 자취를 감춰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후계자 지명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데, 태종은 처음에는 자신의 후계자로 장남이었던 양녕대군을 1414년에 후계자로 지명을 해요. 양녕대군이 11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태종의 입장에서도 조선이란 나라가 원래는 장자 상속이 원칙이 맞죠. 근데 이제까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아요. 태조 때부터 태조가 후계자 지명한 것부터 막내 지명했다가 그 막내가 제거되고 두 번째 형님이 됐다가 자신은 다섯 번째였고, 그래서 자신의 시대에서만은 그래도 후계자는 적장자가 되는 것이 맞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또 다행히 원경하고 민씨와의 사이에서 4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양녕대군, 효령대군, 충녕대군, 그리고 성녕대군. 그리고 별다른 선택 없이 첫 번째 아들, 장남이었던 양녕대군을 후계자로 삼습니다. 삼았는데 결과적으로는 1404년에 후계자로 지명되었던 양녕대군이 14년 만에 세자의 자리에서 결국 쫓겨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태종의 강력한 의지가 숨어 있어서 양녕으로는 이건 적합하지 않다. 양녕대군을 폐위시키고 결국 충녕대군을 후계자로 지명한 이후에도 이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태종은 자신이 살아 생전에 세종을 후계자의 자리에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태종이 살았을 때 세종이 즉위식을 올리는 거예요. 이거는 왕조사회에서 아주 드문 사례. 태조도 그러지 않았느냐. 태조는 밀려나서 태상왕이 됐던 거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태종은 자신의 의지가 세종을 왕위에 올리고 나는 상왕으로 자리하면서 후견인 역할을 해주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그 생각은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는 요소는 내가 다 막아주겠다, 방어를 하겠다, 너는 정치에만 힘을 써라는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보였고, 정말 그 기대대로 세종은 조선 최고의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태종의 선택은 아주 현명했고,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선택이 조선 왕조의 역사에서 최고의 선택이 아니었는가. 그야말로 그냥 원칙에 입각을 해서 마지인 양녕대군을 후계자로 지명했다면 정말 조선 왕조가 그렇게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었을까. 태종 본인은 엄청난 악역을 담당을 했지만 결국 후계자 선택에 있어서는 가장 현명하고 능력 있는 아들에게 자신의 힘으로 왕위를 물려줌으로써 조선 왕조의 기틀을 탄탄하게 하는데 정말 기반을 제공을 했다. 그런 면에서 태종은 아주 현명한 왕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이 태종 이야기하면서 제가 재밌는 일화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이 태종 제가 킬러 본능이라고 했죠, 그죠? 킬러 본능이라고 상당히 정말 칼도 잘 쓰고 활도 잘 쏘고 사냥도 좋아했다 그래요.
그런 태종이 하루는 사냥을 하러 나갔다가 말에서 떨어집니다. 말에서 떨어지는데 우리가 보면 조선시대 이게 아주 그 중요한 것이 조선왕조실록 지금 세계 기록유산입니다만은 아주 모든 것을 다 기록을 해요. 왕의 일거수일투족. 그러니까 태종이 말에서 떨어지니까 사관이 이 실록을 작성하는 사람을 사관이라고 하는데 이 사관이 우리 태종께서 이 사냥을 하러 갔다가 말에서 떨어지셨다라고 쓰려고 하니까 태종이 창피하잖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있는데 야, 너 그거 쓰지 마 라고 하셨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종을 2번 죽인 이런 사례가 태종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태종이라는 왕 아주 터프하면서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그 또 이면에 아주 그 신중하면서도 이 후계자 선정에 있어서는 아주 냉철함을 보임으로써 조선의 전성시대를 이끄는 그런 디딤돌이 되었다라는 점,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태종을 이해하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태종의 후계자로 지명받은 세종이 정말 이제 조선의 최대의 이 성군으로서의 위치를 다져나가는 것. 결국 아버지의 기대에도 부응을 하고 크게 보면 조선의 역사, 또 더 넓게 본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도 엄청난 그 영광을 안겨준 그런 그 세종시대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알다시피 이방원이 정말 정몽주하고 면담을 신청해 놓고 밤새도록 연습을 했겠죠. 바로 이 하나의 시조를 연습을 합니다. 하여가라는 시조입니다.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따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잘 지내보자, 이런 취지의 시조를 정말 밤새워 연습을 해서 이제 막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잘된 그 시점에서 정몽주 어른 한번 만납시다 하고 이제 만나서 면담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오가면서 바로 하여가라는 시조 한 수를 툭 던지죠. 정몽주 더 똑똑합니다. 그죠? 그 뜻을 알아차립니다. 이런 들었다리 저런 다. 당신 너무 꼬장꼬장하게 나서지 말고 우리 왕조에 협조해가지고 그러면 그 앞날 보장하겠다. 이런 뜻을 알아차리고 바로 정몽주가 반격을 합니다. 바로 단심가라는 시조로 반격을 하죠.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녹시라도 있고 없고 님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우리 국어 강의하면 님의 빨간 줄 끊게 합니다. 님 빨간 줄 끊고 1번 고려, 2번 조선. 몇 번입니까? 고려왕조죠. 고려왕조에 대한 일편단심, 충성은 변함이 없다 라는 뜻을 확인하는 순간 이방원이 신호를 보내가지고 정몽주를 습격하게 하죠. 그래서 이 선주교 인근에서 정몽주에게 이 철퇴를 내려쳐서 결국 그 절명하게 했다라는 이런 기록들. 그런데 또 하나 흥미있는 것은 이 기록은 실록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정몽주가 오히려 이때 이방원의 습격을 피해서 달아나다가 다른 장소에서 죽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몽주 죽음에 대해서는 정몽주가 이방원에 의해 습격을 당하고 그 선주교에서 그 피를 흘려서 그 핏자국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그거는 무슨 이야기냐. 이 이야기는 주로 야사에 전해지는 이야기고 실제 지금 또 북한의 그 개성 지역을 방문을 하면 그 선주교의 그 핏자국을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예요? 저는 아마도 후대 사람들이 정몽주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이라든가 극적인 요소를 더 이제 더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가 회자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정몽주의 피가 무슨 페인트도 아니고 어떻게 그게 그렇게 빨갛게 붙어 있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그때 붉은 자국이 있었던 것이 나타났을 거고 그 사람들이 저건 억울한 그 정몽주 선생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후대까지 이어지면서 회자되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가 널리 전파될 수 있었던 사연은 결국 그 당시에는 정몽주가 결국 패배했지만 조선 왕조가 건국되고 16세기 이후로는 살인파라는 세력이 이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살인파 세력들이 정몽주를 살인 왕으로도 또 두 번째 왕도 아니에요. 세 번째 왕이 되었는가. 이런 데 대한 이야기는 고려 말부터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보면 태조 이성계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본처였던 신의왕후 한시와의 사이에서 6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계비였던 신덕왕후 강시와의 사이에서 2명의 아들, 방번, 방석 이렇게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원은 방우, 방과, 방의, 방간, 방원입니다. 5번째 아들이고 동생이 방연이 있었고, 그 태조 이성계의 아들 중에 고려 말에 유일하게 과거에 급제한 인물이 이방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태조의 아들 중에서 거의 문무를 겸비했던 그런 아들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상당히 똑똑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이방원이 이성계가 고려 말에 조선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공을 세웁니다. 특히 정적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정말 행동가적으로 가장 크게 활약하는 인물이 이방원인데 잘 아시죠? 이방원이 그 고려 말의 최고의 충신 누구를 죽이죠? 바로 이 정몽주입니다. 정몽주. 이 정몽주를 죽이는 과정에 대해서도 이 실록이라든가 여러 야사류에 이 재밌는 일화들이 전하는데 태조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성공시키고 군사력을 완전히 장악을 하면서 과전법이라는 토지개혁 단행 등으로 완전히 요즘 표현을 하면 인기를 한 몸에 받으면서 세왕조 건설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인물이 바로 정몽주입니다. 그래서 정몽주도 사실은 신흥사대부를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했어요. 신흥사대부를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했는데 바로 이 신흥사대부의 핵심 인물이었던 정도전하고 또 약간의 노선이 달라요. 그러니까 고려 말에서도 기존의 기득권 세력인 권문세족을 비판하고 뭔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된다는 그런 이념에서는 서로 똑같았지만 정도전으로 대표되는 소위 혁명파 사대부는 이 고려 왕조만으로는 이제 안 된다. 고려 왕조를 뒤집었고 새 왕조를 건설해야 된다라는 이런 입장이었다면 정몽주와 같은 인물,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런 인물들을 온건파 사대부라고 그래요. 온건파 사대부들은 왕조를 바꿀 필요까지는 없다. 고려 왕조 내에서 서서히 개혁을 해서도 어느 정도 그 사회적인 모순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몽주가 소위 꼬장꼬장하게 절대로 그 역성혁명은 없다. 왕조 교체는 없다라는 이런 생각을 굳히게 되자 정몽주를 설득하는 이런 작업이 아주 중요한 과제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나선 사람이 바로 이방원, 태종이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죠. 저 노인네 어떻게 설득을 할까?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조선 건국의 이제 마지막 장애물입니다.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한테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그 파의 어떤 중심 인물로 불사이군의 충절을 지켰기 때문에 부각을 시키면서 소위 정몽주를 띄우는 그런 과정에서 정몽주 선생의 죽음도 더 극적으로 처리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원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킬러 본능 보였습니다. 두 번째 목표가 또 다가옵니다. 이번에 목표는 누구냐 하면 조선이 건국되고 났습니다. 그래서 이 정몽주를 제거하면서 조선 건국의 실질적인 행동가로서 큰 그 공을 세웠던 이방원.
그러나 이방원은 아버지 태조 이성계에게는 어떻게 보면 찬밥 신세가 됐어요. 별로 그 인정을 받지도 못했고 오히려 정몽주를 그 격살시켰을 때는 오히려 너가 왜 쓸데없이 그런 일을 했느냐라는 핀잔을 받을 정도로 아버지하고 별로 이제 사실은 처음부터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이제 후계자 지명 문제에 있어서 태조 이성계가 1392년 조선이 건국되었을 때 58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 조선의 역대 왕의 평균 수명이 48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이때도 상당히 장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후계자를 빨리 결정을 해놔야 돼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 태조 이성계가 후계자를 누구로 지명하냐 하면 파격적으로 가장 막내인 방석을 지명을 해버려요. 그래서 왜 그랬느냐? 가장 그 결정적인 요인은 그 당시에 첫 번째 왕비였던 신의왕후 한씨는 돌아가셨지만 계비였던 신덕왕후 강씨는 살아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계비는 자기 아들 중에서 왕이 되기를 바라겠죠. 그리고 뭐 이거는 기록이 되지 않는 바지만 이 태조 이성계하고 밤낮으로 로비를 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아요. 전하, 우리 여기 귀여운 우리 막내 아들 좀 후계자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계속 했을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이성계 나이도 많고 약간의 판단력도 흐려지고 하니까 그래 막내 하지. 이렇게가 방석을 세자로 책봉을 하니까 이 신의왕후 한씨 소생의 여섯 아들, 특히 방원을 중심으로 완전히 붕괴합니다. 우리 아버지 너무 나이 많아가지고 완전 정신없이 저 막내 저 어린 저거 막내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고 저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서서히 결합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저 방석이 만약에 후계자로 책봉이 돼가 다음 왕이 된다면 우리 본초 소생의 아들들은 완전히 이제 소위 그 헛개비가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방석을 세자로 책봉하는 데 있어서 신덕왕후 강씨와 더불어 이 신덕왕후 강씨에게 힘을 보태준 인물이 그 태조편에서도 나왔지만 또 정도전이라는 인물이에요. 정도전이 또 은근히 방석을 지원을 합니다. 정도전이 그럼 왜 방석을 지원을 할까요? 정도전의 입장에서는 방석같이 만만한 인물이 어리고 별로 정치 세력이 없는 인물이 왕이 되면 자신과 같은 신하들의 입지가 매우 커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도전이 사실 태조 시절에 상당한 신임을 받으면서 구상했던 정치 체제도 재상 중심주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재상이 국정의 주도권을 장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인가? 왕은 세습되는 존재죠. 그러니까 조선의 왕 중에서도 이 세습되니까 재수가 좋으면 세종대왕과 같은 왕, 정조대왕과 같은 왕도 나타날 수 있지만 재수 없으면 연산군과 같은 그런 폭군도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러니까 이건 세습되는 왕은 현부가 현명하고 어리석음이 이게 검증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최고로 똑똑한 재상을 발탁을 해서 그 사람에게 정치의 정권을 주면 훨씬 정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인물이 정도전입니다. 그런 생각 구도에서 조금은 힘없고 허약한 왕을 왕위로 올려놓고 자신과 같은 재상들이 실권을 행사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이런 정도전의 위험한 구상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박했던 인물이 바로 이방원 태종입니다. 어떻게 세운 왕조 국가인데 우리 이씨 왕조가 정말 피를 흘리면서 정말 이제 무수한 위기를 넘기면서 그 새롭게 연 왕조 국가에서 정도전과 같은 신하가 설치는 이런 구도, 그것이 또 밀접하게 후계자 구도하고 연결되는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이거는 묵과할 수가 없다. 여기에 또 하나 정도전과 이방원이 갈등을 빚는 요소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도전이 태조 이성계의 신임을 받아서 강력한 그 군사권을 행사를 할 때 정도전은 사병 혁파에 났어요. 특히 왕자들이 보유한 사병들. 이건 왜냐하면 조선이 건국했을 때는 이방원과 같은 왕자들이 보유한 사병들이 큰 힘이 되었지만 건국 이후에는 오히려 이것이 역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 거죠. 왕자들이 보유한 사병으로 또 다른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다 해서 사병 혁파를 강하게 추진합니다. 그래서 태종이 보유했던 그런 사병들, 이방원이 보유했던 사병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해체가 돼요. 이거 역시 태종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우리 정도전 저 인물은 좀 공적이다.
그리고 이 후계자 방석을 지지하는 정도전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건 자신의 어떤 그 입지를 강화할 수가 없다는 판단을 했던 그 태종 이방원이 마침내 거사를 일으킵니다. 1398년에 이때 마침 태조가 이제 좀 병석에 들어 눕게 돼가지고 태조의 힘이 조금은 그 미흡해졌던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요보다 2년 전인 1396년에는 그 계모였던 그 태조의 계비자 태종에게 보면 계모에 해당하는 신도광후 강씨가 이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방석의 세자의 입지가 조금은 위축되던 시대에 바로 태종이 이제 그 거사를 일으키는데 목표는 정도전하고 방석 제거입니다. 그래서 이 먼저 방석의 후견인인 쯤 되는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조선의 세 번째 왕 태종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 태종하면 어떤 이미지로 기억을 하나요? 그 아들 세종에게 정말 명예롭게 왕위를 물려준 왕, 그리고 우리가 조선 건국 때 가장 행동가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 정몽주를 제거하고 또 조선 건국 이후에도 정도전까지 제거를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강의에서 킬러 본능이라고 말씀 또 드렸는데 이 완전히 킬러 본능을 멈추질 않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는 이 처남이었던 민무구, 민무질 형제 다 죽이죠. 그리고 이 상황이 되어서는 사돈인 시몬까지 처형시키는 이 냉혈한 군주 태종. 그러나 또 태종을 또 찬찬히 들여다보면은 이 중앙 집권 강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또 신문고를 설치를 했다라든가 또 이 한양으로 다시 도읍을 옮긴 이후에는 청계천 공사를 단행했던 뭔가 추진력 있는 그런 왕. 여러 가지 요소를 다양하게 갖추고 있는 태종이라는 왕을 만나보겠습니다. 태종은 조선의 세 번째 왕이죠. 몇 번째 아들이죠? 태조 이성계의 다섯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다섯 번째 아들이 어떻게 또 왕이 되었고 또